신상 언박싱. 네, 최근 드라마 빈센조를 재밌게 봤습니다.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악을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변호사가 악당에게 악당의 방법으로 응징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재미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은 정말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담은 책입니다. 법의 균형. 오늘 이 책을 신상 언박싱 시간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자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말 동안 이 책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좀 겁이 났는데 두껍기도 했고 또 법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거웠는데 아주 쉽게 또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독자들이 현재의 법을 보는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정의와 공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다수가 꾸는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하셨는데 법의 균형 어떤 마음으로 어떤 책을 쓰신 겁니까? 법을 모두 다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법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법의 주체가 되도록 그 위치를 자각시켜주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법의 주체가 된다. 어떤 말일까요, 교수님?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법 그러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이 담고 있는 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도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건 어느 한쪽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죠. 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합의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의, 불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되고요. 완전한 선과 완전한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시민의 의지와 시민의 힘 이런 것들이죠. 자,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스스로가 법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이 어떤 걸 담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 내용이 법의 균형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 책을 좀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최승필 교수가 지은 법의 균형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앞에 드라마 빈센조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법을 다루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보세요? 대리만족입니다. 우리가 금각프라자에 사는 사람들은 힘없는 소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시민들이 맞서 싸우지 못하는 거악에 대해서 빈센조가 나타나서 통쾌하게 응징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데 금각프라자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에게 아마. 투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리만족 효과 네. 때문에 저도 역시 막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 정의를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구멍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교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지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원에 가서 판사가 자기 이야기를 꼼꼼히 잘 들어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사실은 또 법원도 되게 억울합니다. 할 말이 왜냐하면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판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사건 수는 약 600건 이상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일본의 2배, 독일의 3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앉아서 이렇게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아하. 이건 이제 법원도 억울한 면이 있는데 나머지 2개, 예를 들어 하나는 뭐냐면은 일종의 법조 특권이라는
소위 그 소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그 법조 특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특권층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잘 알아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법률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한 번도 그런 서비스라는 그 단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관 예우의 문제. 법원에 가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뭐 친한 바로 직전에서 판사하고 나왔던 분들, 직전에서 검사하고 나왔던 분들을 사면이 이기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퍼지거나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드라마 빈센조에서도 금강프라자 사람들이 재판장님 들어올 때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절대 일어나지 말자 하는데 딱 그 권위에 딱 눌려서 다 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법의 구멍도 알겠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그래도 법 앞에 서면 왜 이리 난 사가지는가. 그게 그 현실을 담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법의 조건, 좋은 법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좋은 법의 조건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물론 제 1번 조건은 뭐 공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 그렇죠. 이제 공평과 정의 이를 합친 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이 쉬워야 됩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보면. 네, 저는 직업이 그걸 하는 건데도 어려워요. 위로가 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변화에 둔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아하,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합치면 결국 법률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좋은 법이다라는 네. 얘기네요. 고객님 눈에 맞게 그렇습니다. 쉬어야 하고 네. 그리고 세상의 속도에 또 맞춰줘야 되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0989님이 저도 빈센조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책 보면서 공부하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법에 대한 본질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샵 094 5무정 094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늘 언박싱하는 최승필 교수님의 법의 균형 이 책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제가 SNS에 우석훈 그 경제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법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킬 법이 너무 많아서 허걱거리지만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킬 법이 별로 없는 나라. 그거를 보고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저도 제 일상에서는 사실 법에 대해 별로 생각할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사기를 치거나 뭐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런데 방송을 하다가 만나는 분들 보면 법의 힘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눠지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보거든요. 교수님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잘 짓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먼저 제가 책에 짓다라는 말을 썼어요. 법을 짓다라는 게.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네. 이름을 짓다처럼. 네, 법을 짓다. 너무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들이 네, 네. 너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미 좋은 법의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쉽게 또 현실의 모습과 부합하게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관념을 담고 있는 법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도 또 시민의 참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참여.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익 집단이 시민의 모습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또 아하. 왜곡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정교한 이런 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네. 법이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입법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입법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코멘트가 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네. 대체적으로 이익단체들이 글을 많이 남기죠. 아하. 소위 시민의 참여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시민들은 이제 외면하고 있다가 본인의 일이 되는 순간 법이 왜 이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너무 높다. 우리는. 근데 결국은 법을 짓는 데에 시민들이 들어가는 건 내가 살 테두리를 내가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데 그럴 수 있는 길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겠네요. 네네.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한 그렇습니다. 입법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자, 법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민감해야 된다. 시민의 고통과 시민의 어려움에 민감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속도도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실 텐데 법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가치를 얼마나 따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이 너무 앞서가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이 또 너무 느리게 가면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않는 법은 또 현실 사회에서는 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아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상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법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법이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변하는 것도 법치주의의 한 모습이다. 네. 이 말에 굉장히 동의했는데 예를 들면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 아주 고전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네, 네. 낙태법, 네. 사형제도 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세상의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논쟁이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네. 교수님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사회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논의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이 안 되니까 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담론의 장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냥 단순히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토론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했었으니까. 네, 네. 근데 도구가 발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치의 변화에 따라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봤으니까 신기술에 있어서도 고민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혁신을 막는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장만 믿고 둘 수도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 베드죠. 법이 바뀌기 전에 일단 한번 신사업이니까 한 2년 동안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위험성도 발견하고 사업이 잘 되는지도 보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되기는 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도 좋은데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법 조항에 넣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도 신기술을 법이 흡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법에서 신기술을 흡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해관계자의 충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타다 서비스가 나올 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또 있어서 또 많은 논쟁이 됐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법의 역할은 일종의 기회를 줘보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기회를 줘보는 역할도 필요한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어려운 보여집니다. 일이죠. 어려운 또. 일입니다. 그 암호화폐 관련한 법에 대한 논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핫한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데 통화로서의 가치는 갖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법률 제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화로서의 가치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포함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시험 운용도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통화로서의 암호화폐의 기능은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것 암호화폐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산의 핵심적인 사항은 희소성입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가 희소하니까. 네. 그래서 투자의 대상 또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갖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통화로서든 자산으로서든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컨트롤 해야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이제는 이것들이 그 양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 법을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네, 얘기인데. 법의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은 역사를 되돌아봐도 늘 사고가 난 후에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바뀔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산재 같은 경우 네. 사람의 목숨이 이미 잃고 나서 뭐 이 법을 수정하겠다고 그것도 속도도 안 나요. 한두 명 뭐 제가 좀 거칠게 말해서 한두 명 죽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었는데 교수님이 책에 법적 창의성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제가 좀 읽어보면 법적 창의성은 현재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송해서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령화, 인구절벽, 세대 간 소통, 자유와 규제의 균형 등 재반 문제에 대해 법이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법률가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존의 제도적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네, 안 어울려요. 네, 법이랑 네. 창의성 단어가. 네, 그런데 창의성이 이제는 과거에도 사실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규율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다른 나라 걸 베껴갖고 오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세계 선도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베껴올 때도 없고요. 기존의 제도로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스스로 이제 창의적으로 뭐가 문제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법률가들이 조금 보수적이지 않나. 근데 또 이해도 가는 면이 법이 너무 또 앞서 나가거나 법이 너무 창의적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는 창의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워낙 보수적이니까. 네, 국회는 창의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 창의성에 대해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산재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뭐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업재해 사건도 벌어지고 또 자본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는데 그 안에 사각지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완벽하고 안전한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사각지대 이 부분.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보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규정을
3조의 근거에서 두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계속 그러면 제외할 거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맞습니다.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노동자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결국에는 적응의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한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줄게요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센티브 기간은 끝났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시행할 거니까 제도 준비하세요라고 두 번째 단계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단 뺀 이유는 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건데 따라서 그만큼의 국가가 기회를 주고요. 시간적 기회를 주고 또 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국가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 때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방식이 있고요. 위험하니까 안 위험하도록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게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자의 방식은 전통적 방식인데 이제 후자의 방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교수님 말씀 중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방임이 아니라 그 안에 계도도 하고 최소한의 한계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하다. 네. 정말 패러다임을 우리가 늘 바꿔야 된단 말을 하는데 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 많은 분들이 책 관련된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2612님 법은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았겠지만 너무나 다양해서 법조인들만 알아요. 선의의 피해자만 늘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책 받고 싶어요 하셨고 4203님은 요즘 세태 보고 있으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 조직을 위한 자만을 위한 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자, 교수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말 되게 창피한 말이잖아요. 네, 네. 정말. 그 마지막으로 법에서 말하는 이 공정의 의미, 우리가 꼭 마음에 이렇게 담아야 될 공정의 의미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공정의 의미는 글쎄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같은 것은 같게 대접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는 네.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데 노력을 기울인 것도 다르고 뭐 또 누군가는 밤잠 안 자고 일을 했을 거고 누구는 안 그랬을 거고 다 각자의 노력이 있었을 건데 완전하게 동일하게 대접한다는 건 오히려 더 불공정한 거죠. 절대적 공정은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상대적 공정이 존재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이라는 것이 갖는 또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그랬을 때 공정이 뭐지라는 먼저 질문부터 던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이제 이 상암동에서 가다가 길을 막고 당신은 공정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나는 공정해요라고 할 거예요. 정말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다 공정하다고 할 거라고요? 아마도 나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네. 대단히 양심적인 거죠. 제가 네. 개인이 사회가 아니라 네. 저는 공정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길을 막고 물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하죠. 공정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공정해요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나는 공정해요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공정해졌어야 돼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들 주관적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공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아주는 건데 그 역할 역시 정치와 입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법을 짓는 사람은 바뀌겠지만 이 법이라는 게 우리를 계속 안전하게 공정한 상대적 공정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이 법의 균형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교수님답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승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